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인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서울시의 시내버스 가운데 전기버스가 20%가 조금 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전기버스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놀란 승객들이 급히 하차하면서 출근길 버스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이 차에서 내리고 30초 만에 버스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연기가 빠진 뒤 버스 바닥과 도로 위엔 초록색 액체가 남아 있습니다. 버스 히터에 문제가 생겼고 안에 있던 냉각수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파이프를 뚫고 나온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버스가 우회전로 바로 앞에서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은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주행해야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2022년 출고된 전기버스. 시내 전기버스는 최근 5년 사이 서울에서만 4배가량 늘었지만 버스 회사들은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전기버스 관련 과목은 필기시험에만 있고 실기시험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대형 버스를 정비한 사람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지가 않아. 전기차에 대한 그 정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지난 7월 경기 광명에서도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나 11시간 만에 꺼졌고 지난 10월 경북 포항에서는 내부 모터에서 불이 나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버스 천장 위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 인력 60여 명과 차량 20여 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 안양시 마단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 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버스의 배터리 폭발에 대비하고 배터리 내부에 소화액을 침투시키기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교수님, 지금 리포트가 2개 연속 붙어서 하나는 2025년 지난해 12월 달 화재였고요. 하나는 2024년 1월 지지난해 화재였는데 첫 번째 사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뜨거운 수증기가 버스 안으로 지금 누출이 된 건데 다행히 배터리 화재는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뭐 지금 아까 화면으로도 보셨다시피 그 차량 상부 쪽, 차량의 후미 쪽의 상부 쪽에서 이제 이 수증기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화재로 오인을 하시고 갑작스럽게 이제 대피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아마도 이제 당연히 뭐 연기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하얀 색깔이니까. 근데 이제 수증기를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의 상부 부분에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있거든요. 아, 배터리가 버스는 위에 있군요. 예, 상부에 있고 또 이를테면 에어컨이라든지 또 히터 같은 것도 차량 상부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하얀색 연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수증기가 아니라 불이 났구나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하셔서 긴급하게 이제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사실은 뭐 이 사고 이후에 확인된 바로는 뭐 배터리 화재는 다행스럽게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상부에 같이 있었던 이제 히터 부분에 이 냉각수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이런 냉각수가 이제 증기화돼서 이렇게 이제 분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일반적인 수증기가 아니라 냉각수의 수증기잖아요. 이건 인체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사실은 일반적인 수증기 한마디로 이제 물이 이제 증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뭐 유독가스라든지 혹은 또 연소생성물처럼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기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수증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분출이 됐을 때 직접 노출됐을 때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성도 분명히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냉각수 부분이 이제 증기화된 거라면 좀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냉각수의 좀 부동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부식 방지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화가 되면서 유증기화되면서 흡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뭐 다 간단히 눈이 따끔거린다거나 목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코 부분이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 불편해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두통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기침이라든지 또 흉부 부분이 굉장히 답답함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장기적으로는 뭐 폐손상 이런 부분까지도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자칫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증기가 아니라 냉각수 수증기는 인체에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험 요인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앞서 리포트는 배터리 화재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렇게 달리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화재든 수증기든. 자, 그럼 어떻게 좀 승객들은 대피를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차량 바깥으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그렇죠. 상황이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차량을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승객들께서 차량에 뭐 화재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분께 예. 자, 이런 이상 상황에 대해서 빨리 알려드리는 게 우선 첫 번째겠죠. 그래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을 멈출 텐데 예. 또 운전사분께서도 이런 위급한 상황, 또 화재를 비롯한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이야라고 해서 그냥 바로 멈추게 되면 예. 어떤 상황이 되면 급정거로 인해서 사실 버스 승객들은 서서 계신 분도 있고 사실 뭐 안전벨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뒤따라 오던 자동차 다른 차들에 의해서 추돌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긴급하게 정차를 하신다 하더라도 운전자분께서는 차량에 뒷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또 지금 정차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예. 가급적이면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시면서 갓길 쪽으로 차량을 예. 세우시고 이제 차는 승객들이 대피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또 승객들도 내리실 때도 갑작스럽게 도로상에서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차에도 위험이 맞습니다. 있는 내리시면서도 거잖아요. 다른 차량들이 오는지를 꼭 급하시더라도 확인하셔야 더 예. 큰 또 사고를 당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내리셨다면 빨리 인도라든지 갓길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활 습관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 긴급히 대피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두 번째 리포트를 보면 이게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지금 화재가 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지만 전기버스는 배터리가 차량 상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면 차량의 상부 쪽에서 화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상부 쪽에 이런 화재가 시작됐고 그쪽에서 이제 확산이 된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전기차에 대한 화재 위험성 또 화재에 대한 부분도 우려들을 하셨던 이유 중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라든지 일반적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터리가 차량의 하부 쪽에 있습니다. 아, 밑에. 예, 하부 예. 쪽에 있다라는 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예. 하부 쪽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라든지 또 도로에서 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돌 같은 것들이 하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의 어떤 이상을 유발하는 것들이 외적 충격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부 쪽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끄기 어려운데 하부 쪽에 직접 물을 주수한다거나 끌 수 있는 방법들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해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 예, 일반적인 전기 승용차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부 쪽에 배터리들이 이제 배열이 돼 있습니다. 예. 차량의 천정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실 이제 이렇게 운행 과정에서 뭔가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러면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배터리 자체에 대한 어떤 고장이나 이상이 화재의 원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좀 될 확률이 높고요. 예. 아마 이제 반대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운행이 되고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거리들을 이동하기 때문에 예. 충전이라든지 방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한마디로 배터리가 상당히 이런 충전이나 방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런 고장이라든지 이상의 위험들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 이런 운행에 관련된 이런 패턴이라든지 운행하는 시간 방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터리에 어떤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전기 승용차는 충격에 의한 배터리의 이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높습니다. 전기 버스는 보는 것처럼 과충전, 과방전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 위험이 더 높은 거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자, 전기 승용차나 전기 버스나 화재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 전기 버스의 화재 진압이 더 어렵습니까? 이거는 더 어렵다기보다는 좀 특성이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승용차, 일반적인 차량의 하부 쪽에 배터리가 있는 경우는 하부 쪽이 이제 불이 나는 이 배터리 부분에 직접 물을 방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이 새롭게 개발된 뭐 하부 주수형 관창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런 이동식 수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안에 집어넣잖아요. 배터리 예. 부분들이 잠기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예. 이제 화재로 계속 이어지지 않게끔 이제 시키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상부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뭐 수조로 만들어서 차량을 담근다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어렵고 예. 또 소방대들이 접근했을 때도 사실 천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
물을 분사하면서 끄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화재 진압을 할 때 물을 아래쪽에서 위쪽을 타겟으로 해서 끌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끄기도 어렵지만 사실 또 화염이 일어나는 부분에 정확하게 이제 이 진압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니까 위에서 사다리차로 물을 뿌리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주수를 해야지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상에서의 소화 활동들이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부분들. 장비가 또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부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차량 차체 안쪽으로 배터리들이 배열돼 있기 때문에 겉에서 물을 뿌렸을 때는 차량의 차체인 이제 철판이라든지 이런 쪽이 가려져서 내부 쪽으로 침투가 안 되는 상황들은 일반 차량과도 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고 때문에 전기버스 전용 이런 소화 장비들도 작년에 이런 이제 소방 박람회 같은 데 가보니까 그런 전용 소화 장비들 같은 것들 개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상부 쪽에 이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정확하게 배터리 안쪽으로 투입이 안 되니까 상부 쪽에서 이렇게 뾰족한 이 관창 한마디로 안에를 뚫고 그 안쪽에다 물을 뿌리는 이러한 형태의 장비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9시간, 11시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오래 걸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배터리에 의한 열 폭주 현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열 폭주 현상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열 폭주 많이 들어보셔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쨌든 간 배터리가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나 혹은 또 배터리 내부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 안에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음극과 양극을 분리해주는 이 분리막 같은 것도 이제 손상이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이 발생하는 과정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물질들 같은 것들이 점점 이제 기화가 되는 상황, 한마디로 가스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스가 점점 차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안쪽에 압력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폭발 현상, 또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게 이제 열폭주에 의한 화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번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게 배터리 안에는 셀들이 수백 개 이상 들어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열폭주가 진행되면 이 열폭주로 인해서 또 다른 배터리들이 또 이제 이상을 발생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열폭주를 유발하기 때문에 계속 재발화라든지 화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오래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막에 보니까 내부 온도가 1000도씨 이상이고 배터리 셀이 계속 연쇄 발생하니까 폭발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이 일반적인 승용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셀이 한 200개에서 300개 이상 들어가는데 한두 개 셀에서 반응하고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 열에 의해서 다른 배터리 셀들이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다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좀 이제 크게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버스 안에는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전기버스에는 소화기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무용지물 아닌가요? 지금 일단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기차 화재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차량 내 이 소화기들이 왜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의 소화기는 전기 화재를 대비해서 이걸 꺼라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차량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뭐 전기 화재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뭔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의 초기 진압을 하라고 사실은 비치가 되는 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버스의 전기 화재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 다른 전기 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눈에 바로 보였을 때 초기 조치를 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를테면 승용 차량에도 사실 이 소화기에 대한 비치 의무화도 다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태고 당연히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으로 사용되는 이런 교통 수단에는 이 소화기들을 비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불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갖다 놓은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뭐 배터리 화재를 우리가 진압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이 배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를 끌 수 있는 전용 소화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많이 광고들도 하고 홍보들도 하고 우리 제품은 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2024년도에 발생한 이 화재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기차 전용 소화기 혹은 또 리튬이온 전용
배터리 전용 소화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증 기준들도 만들어졌거든요. 예. 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분들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은 아직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소형화된 이런 배터리들을 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끌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제품 한 가지 정도만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상황이라 예. 차량 내에서 전기 차량에서의 화재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든지 다른 소화기로는 어찌됐든 끄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은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 뉴스를 보면 전기버스, 전기차 화재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조금 집계가 됩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는지? 예, 사실은 전기차 화재도 그렇고 예. 전기버스 화재도 그렇고 일반인들께서 많이 방송되고 보도돼서 이렇게 체감하시는 것보다는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전기 차량, 전체 전기 차량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오늘도 또 전기차 화재가 났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되지만 예, 1년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평균 건수를 보면 약 50건에서 60건 내외거든요. 50, 60건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난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일반 차량보다 전기 차량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발생 건수도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예. 전체 차량 대수 대비해서 이 발생 건수를 나눠봐도 아직까지 전기차 화재가 사실 일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실제로 이제 전기 버스에 대한 부분들의 통계가 따로 분류되지는 않는데요. 예. 전기 버스라든지 화물차에 관련된 이런 통계들은 조금 따로 구분돼서 집계된 거를 보면은요. 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62건 정도 발생을 예. 한 걸로 보니까 아. 1년 내에 한 10건에서 한 12, 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아마 화물차들의 화재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전기버스에 대한 화재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 전기버스의 통계에 대한 그래픽을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2021년 전체 전기 버스가 461대, 911대, 지금 1,800대 정도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자, 늘었는데 이게 이제 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24년도에요. 이게 배터리 인증제라고 불리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 이게 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화재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에 있는 거는 배터리 인증제,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제 감독하겠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기버스의 배터리 이상에 대한 이런 화재 비율이 다 다른 전기차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배터리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 이 배터리 이상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또 이 데이터들을 받아보면서 이 배터리가 좀 이상한 상황들이 이전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점검도 하고 이런 유지 보수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BMS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또 버스 회사 자체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의 범위 안에 들여놓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러한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도 전문가분께서 얘기한 것처럼 또 이렇게 차량을 지금 이제 전기 버스나 일반 버스들이 다 같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의 점검이나 유지 관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기 버스를 전문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정비하시는 이런 인력들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아직까지는 또 고도화되지 않은 점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또 전기 버스는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 또 그리고 많이 늘어나면서도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버스들도 노후화된다면 위험성도 더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점검이라든지 정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전기 버스는 그렇고 전기차는 각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터리 인증제를 하자고 하니까 이 배터리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어떤 정보, 그러니까
기술력이 될 수 있어서 잘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더라도 예.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의 조성이라든지 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물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른 데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다른 회사라든지 또 다른 곳에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의 비밀 이런 것들을 또 침해하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질까봐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사의 배터리에 관련된 정보들이나 데이터들 이런 축적된 데이터들을 다른 회사들과 공유하지 않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작정 야 우리 안전해야 되니까 다 무조건 다 공개해라라고 요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도입하거나 진행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서울 종로의 여관 화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8년 전에 발생한 화재 사고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당시에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화재 현장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골목길 옆 오래된 2층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옥상까지 번지는 불길 속에 한 소방대원이 건물 2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소방차 등 장비 50여 대와 소방대원 190여 명이 출동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러나 투숙객 10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길이 그냥 아주 그냥 화력이 누가 기름 부은 것 같처럼 막 탔어요. 그냥 타는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뿌렸나 봐. 화재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힌 53살 유모 씨는 여관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투숙을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자, 교수님, 당초에는 5명이 숨졌는데 이후에 중상을 입은 부상자가 숨지면서 모두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낡은 건물이고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또 출입구가 막혔잖아요. 불길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커진 거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 화재의 좀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방화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방화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한다거나 또 이를테면 건물에 많은 훼손, 재산적 피해를 노리고 이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지르는 상황이 불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방 시스템들이 잘 작동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도 작고 또 노후화도 상당히 오래된 이런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방화가 저질러졌다. 그리고 또 이 건물에 주 출입구가 있는 현관 부분 쪽에 이 기름이 뿌려져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치명도가 높은 어떤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투숙객이 10명이었는데 그중에 7명이 사망했다면 거의 굉장히 많은 사망자거든요. 사실은 그냥 숫자로 보면 7명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전체 재실자 대비해서 사망이 이렇게 많이 사망한 상황은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위험하고 또 긴급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의 화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니까 여관 건물과 인접 건물들이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출입구가 막혔으면 예를 들어서 후문, 비상구, 옥상 이런 거는 대피로가 지금 적절하게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까? 예, 사실은 여기가 이제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구시가지다 보니까 사실 건물들 간격들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요. 사실은 뭐 창문을 통해서 대피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인접 건물의 간격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1,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문마다 대부분 이제 방범을 위한 방범용 이런 이 쇠창살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방범상으로는 사실 이런 쇠창살이 의미가 있지만 화재 시라든지 이렇게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대피를 막는 이런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 출입구 쪽에는 이미 불이 저질러져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었죠. 주 출입구의 대피는 불가능했고 오히려 후문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후문 쪽도 사실 문을 잘 안 쓰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도 또 잠궈놨던 거예요. 게다가 또 사실 후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
현관 쪽에서 화재가 급속하게 복도 쪽으로 확산되고 또 복도의 계단 쪽으로 다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면 뭐 후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후문까지 가지 못하셔서 사실 대부분 화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는 물론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굉장히 열악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용 부분에 이 두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경로나 출구 쪽에 이미 화재로 다 확산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빠져나갈 구멍이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5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지은 지.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소방법에는 지금 이런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거였습니까? 예, 뭐 이 건물이 지어진 당시에는 사실은 뭐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도 아니었을 뿐더러 또 2층에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최근에도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 이 사고를 이후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하더라도 숙박 시설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화 설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고요. 뭐 경보 설비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사실 소규모다 보니까 워낙에 노후화되고 관리하는 이런 분이 정확하게 안 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들을 좀 더 높여서 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소방대원이 화재 신고를 받고 3분 내에 도착을 했는데 불길을 잡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2층에 낡은 건물에 복잡한 구조에 출입구에 방화가 저질러졌고 이런 것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거죠. 예, 쉽게 설명드리면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대원들이 안에 이제 그 구조라든지 인명수색이라든지 또 화재 진압을 위해서 접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건물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나무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칸막이처럼 복도 부분에 객실이나 객실 사이에 어떤 구조들도 이를테면 가연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론 최초의 휘발유에 의해서 강한 화재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확산된 부분도 있지만 건물 자체가 목재라든지 혹은 또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화재가 굉장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접근성도 어렵고 화재도 강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빨리 화재를 끄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좁은 골목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소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현장 가까이에 바로 접근해서 화재를 진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진압하기 어려운 또 진압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면을 보니까 소방대원이 2층 창문을 망치로 막 깨는 장면, 이 장면도 보이는데 자, 지금 이게 저런 숙박업소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숙박업소에 대한 어떤 소방 설비 규정은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예, 사실 다른 용도보다는요. 숙박 용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재 시에 위험한 용도로 분류가 됩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나 위험이 크다기보다는 대부분 투숙객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 건물에 하루 이틀 잠시 묵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라든지 또 건물의 대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건물의 공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점, 또 하나는 잠을 자기 때문에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을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높은 기준들,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높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화된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한마디로 감지기라든지 경보설비 이런 것들은 다 설치 의무가 되어 있고요. 또 스프링클러는 사실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6층 이하라 하더라도요. 각 층별의 면적들을 다 더해서 6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지금 들여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복도라든지 계단의 화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각 객실별로 피난기구, 한마디로 왕관기 같은 것들을 다시 비치하게끔 해서 정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면 창밖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는 시설적인 부분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설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잘 위급 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된다고 믿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런 법적인 시설들을 잘 갖춰놔라라고 하는 것들은 해놓다 하더라도 예. 사용을 한다거나 또 운영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화재 이후에 사실은 모 방송사에서 이렇게 숙박시설에 한번 같이 가서 잠입 취재를 좀 하시면 현장 어떻겠느냐. 취재 가셨군요. 예.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객실에 가서 보니까 왕관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왕관기 고리가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냥 설치만 해놓은 예, 거죠. 그러니까 왕관기 그냥 여기 왕관기 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있지 왕관기를 걸어서 쓸 수 있는 곳이 없는 곳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왕관기 줄을 풀어보니까 10층인데 길이가 10m짜리밖에 안 돼서 타고 내려올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경우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검은 하더라도 사실은 좀 더 실제로 사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까지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과거에 이제 불과 5, 6년 전이니까요. 예.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점검이 되고 있을 거라 믿고요. 만약에 지금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가 점검을 하거나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업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나도 거기에 이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나한테도 손실이지만 또 그렇죠. 이게 예.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들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자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과 또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년 전에 발생한 서울 종로의 여관 화재를 좀 소환한 이유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8년 전의 사고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8년 전 화재지만 사실은 또 최근에 얼마 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부천 호텔 화재에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렇다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의 의무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복도라든지 또 계단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복도라든지 계단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방화문도 정확하게 잘 닫혀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복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화 구획으로 형성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객실에서 나오기만 하면 안전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혹은 또 객실 쪽을 통해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투숙객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곳들에 갔을 때 형식적으로 문에 붙어 있는 이런 비상 안내도 이런 것들 좀 흘려보시지 마시고 좀 꼭 꼼꼼하게. 가셔서 제대로 예. 대피할 경로 같은 것들 확인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피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것들 좀 잘 숙지하실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전을 생활화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당했을 때의 입장도 그렇고 내 건물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예. 각각에서의 어떤 안전의 생활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오늘 30초 안전 챌린지 저희가 한 30분 정도 네.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지금 다 얘기해 나눠봤는데요. 자,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30초 안에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준비되셨으면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일단 숙박시설에 투숙을 하실 때 투숙객분들께서는 당연히 피난 계단이라든지 복도 또 그리고 본인 객실 안에 있는 피난 기구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하시되 복도라든지 계단이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없는 상황 꼭 확인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계단이나 복도가 이미 화염이나 연기에 휩싸였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시지 말고 다시 객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문틈을 이불이라든지 수건으로 잘 막고 창밖으로 이런 부분들 구조 요청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창밖으로 이런 이 피난 기구를 이용해서 대피를 시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대피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엄청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지학부 교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